빅테크 기업들이 전통 산업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것도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통화 달러로 그것도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합법적으로 거래하게 한단 말이에요. 미국 법의 SEC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그걸 증권이라고 법적으로 인정해줘요. 자, 그럼 이번에 우리 지난 시간에서도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요. 이 플랫폼, 거대 플랫폼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그 반독점 규제, 이것으로 이제 뭐 많이 주가들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알리바바 엔트파이낸셜 이 문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진행상이 어떻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얼핏 보니까 또 무슨 제 중국 이름이라 좀 그런데 무슨 배달 쪽인가 뭐 이런 회사, 네, 메이투안. 거기도 조사받는다 이런던데. 메이투안 나 썼잖아요. 메이투안. 진짜 질문도 안 보고. 메이타. 얼마나 재밌습니까? 질문지를 보지 않으면서도 핵심 내용을 궁금해하고, 아니 기억이 아니라 궁금해하고 있다는 오케이, 거. 네. 자, 이 메이탄, 네. 이런 반독점 조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 계속 얘기하는 중국 정부는 이 민간 기업을 키워야 되는데 네. 자꾸 이 부정적인 행동들을 하는 거 아니냐, 정치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시장을 봐야 될까요? 제가 이거 확실히 기억해요. 옛날에 여기서 전문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어요. 그 빅테크 기업들하고, 네. 그러니까 인터넷 기업들이 전통 산업하고 어떻게 트레이드 오프, 전통 산업 빵까지 다 뺏어가기 때문에 했어요? 또 이것도 처음 기억이 들어요? 안 나요. 네. 아니, 조금 얘기하다 보면 또 생각날 수 있으니까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원래는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이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이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 인터넷이 버블이 2000년, 2001년 때잖아요. 네. 근데 후에 꺼지면서 타격이 엄청 받았지만 어쨌든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인터넷 산업이 엄청 커져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다 빅테크 기업들이 구글도 그렇고 알리바바 다 98년에 창업했거든요. 그때 버블이 이런 대형 기업을 나오게 했고 키운 거예요, 사실. 근데 2010년까지 그러니까 자체 인터넷 산업이 크면서 이 기업들이 커진 거예요. 자체 산업이 커진 거예요. 근데 2010년이 지나면서 자체 산업은 어떤 기술이 다 성숙화가 된 거예요. 자체가 못 커지는 거예요. 그럼 이익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체 빵은 어서 다 키운 거지. 그럼 내가 계속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전통 산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인터넷 플러스로 간 거죠. 플러스라는 게 전통 산업을 다 온라인화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전통 산업에 들어가서 전통 애들하고 경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 산업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지금 그 알리바바가 그 터보를 만들면서 길거리에는 가게들이 다 무너졌고, 그 다음에 알리바바가 핀테크를 하면서 그게 엔티파이낸셜이잖아요. 은행들이 업무를 다 뺏어갔잖아요. 그게 그렇죠. 위어보, 자산관리 회사들을 또 다 뺏겼잖아요. 다 뺏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통 은행들하고 전통 자산관리사들이 자기네 편안하게 돈 벌었는데 인터넷 은행이라는 게 오더니 우리 거 다 뺏어갔네? 그게 무슨 말이죠? 전통 산업하고 이 빅테크 기업들은 서로 빵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메이저들은 누구죠? 전통 은행들인 거지. 중국의 기득권들은 전통 은행들이었던 거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 근데 제가 와서 우리 빵을 빼서 그럼 어떻게 돼? 그게 중국 은행 감독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독점하고 있네. 중국의 그 페이먼트의 70%를 알리페이가 하거든요. 어느 은행도 이런 없어요. 결국 은행이 신용카드 회원이 아무리 많아도 1억을 안 넘어요. 신용카드 회원이. 중국은 12억 명이 알리페이를 써요. 12억 명이. 그게 신용카드나 마찬가지니까. 네. 그리고 거기서 12억 명이 알리페이를 쓰고 거기서 나온 소비 데이터로 12억 명이 신용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엔티파이낸셜이 중국 사람 신용을 장악하고 있어. 근데 어느 5대 은행도 중국 사람 신용을 못 갖고 있어. 그러니까 알리페이가 신용 점수를 만들어서 은행들한테 팔아. 한 명당 데이터 줄 때마다 얼마. 그러니까 전통의 빵을 뺏어온 거지. 네. 그래서 지금 말하면 포인트가 뭐냐면 빅테크 기업하고 전통 산업이 막그리 싸움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중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전 세계. 그래서 영국은 기술이 엄청 빨리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터보처럼 이런 걸 전자상거래를 반대를 했어요. 안 하게 해요. 이유는 뭔지 알아요? 전통이 무너지니까. 왜냐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은 어마하게 커졌는데 사회 일자리는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도 지금 그렇잖아요. 일자리는 다, 가게도 다 망하는데 쿠팡만 커지는 거잖아요. 쿠팡만. 그게 걔네들 일자리 창출해요?
일자리 창출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게 동대문에 옷 사러 가면 가다가도 아이스크림 사 먹고 가다가도 뭐 책 하나 살 수도 있고 추가적인 소비가 일어나고 교통비도 내고 이러면서 경제가 커지는데 같이 윈윈. 근데 이게 온라인으로 다 올라가 버리면 얘네만 커지는 거지 빅테크.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전통 산업을 무너뜨린 거예요. 아 그거 아세요? 카카오 택시 있죠. 네. 카카오 택시가 한국 택시콜이 70%래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독점이에요. 그러면 독점이죠. 얘네들이 파워가 그래서 이번에 카카오 택시가 또 그거 올린대요. 택시 기사들이 그 플랫폼을 쓰는 비가 있거든요. 비용? 그걸 또 네. 올린대요. 그럼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택시 기사들은 그 돈 안 내면 내 거기서 나오면 콜을 못 받으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가 심하게 전통 산업하고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독점 이슈가 있어서 정부에서 반독점법을 들이대면서 페널티를 안긴 거예요. 180억을 배상한 거잖아요. 88억을. 근데 그게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 해라 이거예요. 너네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신분도 정확하게 해라. 너 빅테크냐 금융이냐. 그거잖아요. 정리해 준 그렇죠. 거죠. 이번에 정리한 포인트가 뭐냐면 금융지수사로 정리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너는 금융이다. 금융이면 BIS 규제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통 은행들이 왜 화났냐면 쟤네는 신분이 빅테크인데 실제는 금융으로 돈 벌어. 근데 금융 규제는 안 받아. 그럼 이게 불공평하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정리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질문한 게 그거잖아요. 이게 메이탄에 또 손을 대는데 지금 보면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민영 기업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인데 메이탄은 또 무슨 경우냐면 금융이 아니고 이제 말이죠. 빅테크 전통 기업하고의 트레이드 오프를 메이탄은 뭐냐면 배달 주문이에요. 예. 한국의 배달의 민족. 예, 배달의 민족하고 근데 메이탄에서 배달 주문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다 독점. 다 메이탄 독점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금융은 아니지만 또 다른 데서 독점을 다 해버렸으니까 똑같은 문제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40개 빅테크 기업들을 불러요. 얘네 알리바바 같은 엔티파이낸스 같은 문제 있는지 혼자 점검해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알아서 이렇게 산업을 내놓을 건 내놓고 구조할 거 해라고 이러는데 이게 우리가 중국 정부가 내세우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그래요. 근데 다른 이유도 있어요. 근데 그건 방송에서 부족 자리에서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중국도 이런 문제가 있지만 사실 지금 이거 미국 상원에도 이게 지금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네. 미국의 그 플랫폼 기업 반독점 규제. 그렇죠. 네. 그게 전 세계에서 이슈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네. 거기만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돌면서 뭐 나중에는 한국도 이게 한국도 안 하면 안 되는 게 왜냐면 이게 카카오톡이 생각해봐요. 다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전통 기업들은 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일자리가 다 없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아지고 편리해지는 거는 분명히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일자리. 그걸 뭘로 그거- 흡수하냐 이거죠. 네. 그 숙제가 있다고요. 그 우리가 일본이 이런 부분에서 되게 느리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정책적으로도 이런 걸 자꾸 늦추려고 하는 게 있다. 왜냐면 일자리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아까 얘기 하시는 영국도 분. 그렇다고요. 아, 영국도. 예. 왜냐면 그게 잘생겨 사회적 부 측면에서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난 더 좋아요. 이 빅테크로 갈수록. 그렇죠. 예, 우리는 가서 물건 사 이래서 안 좋아. 편하니까 더 우리 신선하고 안 좋아하잖아요. 싸고. 예, 이게 훨씬 편하고 좋죠 사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쨌건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 중국의 그 시장이 주식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좀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떻게 지금 이런 시점에서 이걸 저점 매수로 보고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 이런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아니면 이거는 그 하나의 기업의 이제까지 밸류에이션을 그냥 한 단계 낮추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낮은 단계에서 새롭게 그 기업의 가치로 그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시는 있잖아요. 중국 증시가 올라가고 떨어지면 많은 요인이 있어요. 기업, 뭐 경제 펀더멘탈도 거기서 요인도 있고요. 또 그 어떤 주식이 그 산업에는 산업적 이슈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빅테크 쪽, ICT 쪽은 이게 제도적 리스크가 지금 엄청 커진 거예요. 어느 나라나 똑같다라는 거죠. 그럼 이 리스크를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 프라이싱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다른 또 산업, 농업이라든가 교육은 또 스마트화로 지금 전환되면서 거기에다 성장 기회도 엄청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분화가 심해져요. 우리가 이걸 더 정확하게 구조적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처럼
작년에 돈 번 사람들 많잖아요. 이렇게 뭐 그냥 들어가면 돈 벌었다. 그런 시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올해는. 이걸 구조적 기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업별로 분화가 되면서 어떤 산업은 굉장한 수익을 주는 대신에 어떤 산업은 엄청나게 또 위기가 오고, 돈을 이렇게 막 오르고 편하게 돈 버는 시장은 올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조적 기회를 발견해야 되고, 자기가 관심 있는 그 섹터의 제도적 이슈를 체크를 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는 뭘 사도 다 오르는 장이어가지고 거의 그랬죠. 많은 분들이 네. 시장에 새로 들어온 분들도 나는 이게 주식 투자가 이게 체질에 맞아요. 맞나 봐. 맞아요. 나 실력이 좀 있는 것 같아. 운빨이 있는 것 같아. 맞아요. 이런 분들이 지금 요새 많아요. 많이 제 고생하죠. 주변에 많이 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이제부터가 진짜 실력인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 됐든 네. 어떤 기업이 어떤 여러 환경들이 네. 네. 지금 내가 투자할 만한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를 네. 파악을 잘 그렇죠. 해야 되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팁을 좀 하나 알려주세요. 중국 시장에 만약에 우리가 투자한다. 아까 물론 얘기하신 게 좋은 중국의 기업들이 나스닥으로 가니까 나스닥에서 중국 기업을 투자하는 네. 것도 좋은 네. 방법일 거고, 네. 만약에 이쪽 뭐 홍콩을 통해서 하든 이쪽 중국의 투자를 심천을 통해서 하든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아까 또 그것도 얘기해 주셨구나. 매출액이 하루에 2019년도 대비해서 20% 이상 성장했는가? 하루에 팁을 너무 많이 요구하는데요. 하나만 더. 팁 주면서 팁 달라고 해라고. 팁 네? 드릴게. 자, 네? 하나만 더. 하나 달라고? 예. 그다음 거 하고 하나 줄게요. 뭐죠? 마지막 질문. 마지막 이 비트코인에서 네. 알겠어요. 네. 그러면 그 팁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질문이 뭐냐면 그 JP 모건도 하반기에 네.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한다. 네. 이제 이게 완전히 그 제도권 금융권에 이제 편입되는 거 아니냐. 네. 이게 이제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상승할 것인가. 네. 근데 또 미국 정부 한마디에 또 확 꺼지는 불안정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여튼 되게 불안한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비트코인 여기서 확실히 잘 한번 정리해 준 적이 있잖아요. 네, 또 까먹었어요. 일단 한번 해주세요. 아, 원래 교육은 반복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포함해서 알트코인, 뭐 예. 토큰 이런 가상화폐 이쪽 시장에서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슈는 뭐냐면 제도적 이슈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종이돈이 원래 종이잖아요, 그냥. 네. 근데 그게 가치가 있는 거는 만 원 이유가 법에서 강제로 이거 10,000원이야 해서 10,000원인 거예요. 원래는 종이잖아요. 그냥 그렇지. 직원의 아름다운 설계를 해가지고 직원의 그림인 거예요, 원래.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 종이인데. 근데 법으로 법정 통화야, 이거 10,000원짜리야 이러니까 그게 가치가 10,000원 된 거예요.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이나 가상화폐도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법으로 얘네는 아무것도 아니다, 못 쓴다, 불법이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못 써. 중국은 지금 비트코인 불법이거든요. 네. 거래가. 못 써. 불법이야 이러면 가치는 제로입니다. 근데 비트코인, 알트코인 이런 자체 플랫폼을 갖고 있는 이런 코인들은 원가가 뭐냐면 채굴 비용이에요. 전기세예요, 전기세. 예, 그 컴퓨터 값이에요. 그게 원가예요. 근데 토큰 같은 거는 뭐 그런 게 필요 없는 게 더 많아요. 그럼 그건 정말 제로예요, 가치가. 그냥 그 토큰이라는 게 우리가 스마트폰에 다운받은 앱이거든요. 그 앱을 사람들이 쓰면 토큰 가치가 올라가는 거. 사람들이 안 쓰면 그 앱은 그냥 쓸모없는 앱인 거예요. 그렇죠. 코인이라는 거는 스마트폰의 시스템이에요. 이런 삼성폰, 이더리움은 삼성폰에 속하고 비트코인은 저 애플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폰에 쓰는 앱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쓰는 앱이 있잖아요. 그게 각자 시스템이 다른 토큰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개념을 이렇게 잡고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말씀 포인트가 뭐냐면 제도적 이슈인데 각 나라별로 제도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지. 만약에 생각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비트코인은 불법이야. 쓰면 안 돼. 네. 이제 뭐든가 하면 그럼 그러면 비트코인 가치는 아마 지금 가치가 아니라 거의 뭐 제로로 갈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중국은 비트코인 불법이라 해놨는데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국가 미국이 그것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통화 달러로 그것도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합법적으로 거래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이 불법해도 상관이 없는 게 중국 부자들이 비트코인을 엄청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비행기 타고 중국을 탈출한다면 미국 가면 그게 바로 달러로 현금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현금으로 액세스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미국이 그렇게 해줘요.
이렇게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일본도 쓰게 해요. 근데 지금은 쓰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땡큐한 거는 이제는 그걸 미국 법의 SEC 증권거래에서 그걸 증권이라고 법적으로 인정해줘요. 쓰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증권이다. 합법적인 증권이라고 인정해. 그러니까 규제 이슈는 뭐냐면 증권으로 인정하냐 안 하냐예요. 그래서 한국이 특검법이 3월 25일부터 시행했잖아요. 근데 한국은 아직도 여기다 명확한 가상자산이라고 했는데 그 법정을 하나하나 보면은 증권이라고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금 엄청 당하고 있지만 그걸 증권으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금융위에서는 안 간섭하려고 하는 거예요. 증권으로 인정했으면 그게 금융위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 증권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미국에서 이걸 증권으로 인정하니까 이게 얼마나 땡큐한 일이에요. 달러를 기초통화의 국가에서. 그래서 JP모간이나 이런 기관 투자가들, 세계적 기관 투자가들은 하는 일들이 뭐죠? 고객의 수익을 높여주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뭐 주식에 투자하든지 부동산에 투자하든지 비트코인에 투자하든지 어쨌든 내가 이 돈을 굴려서 수익률이 뭐 500%, 1000% 만들어주면 고객이 좋아하잖아요. 그게 비트코인이든지 주식이든지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관 투자가들이 2018년, 17년까지 해도 이걸 그냥 장난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인식이 변한 거지. 아, 내가 그게 왜 가상자산에서 내 편견을 갖냐? 왜냐면 작년에 우리 알트코인들만 해도 막 500%씩 올랐는데 왜 거기다 편견 갖고 어쨌든 난 수익률을 높이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투자 자산으로 편입시킨 거죠. 그리고 안 하면 안 되는 이유도 있어요. 부자들이 하고 싶어 하는데 걔네들이 돈을 관리해주는 증권기관들이 그걸 안 해주면 고객을 잃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들이 코인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돈을 관리해주는 금융기관이 그걸 안 해준다? 그 얘네들이 고객을 잃는 거지. 왜 안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아주 짧은 시간에 지금 이렇게 하느라 힘들었는데 어쨌든 본질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투자의 팁은 뭐예요? 투자의 팁은 저를 자주 만나야 돼요. 제가 아니 하나 알려주시기로 했잖아. 예? 알려주시기로 했잖아. 저를 자주 만나야 돼요. 저를 만나는 방법이 있어요. 페이스북에서 만날 수 있어. 네. 그러면 네. 지금 이러한 것들 네. 우리도 가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뭐 거래소보다 이 코인 시장 거래 대금이 더 많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니까 이 지금 비트코인이 1조잖아요. 네. 암호화폐 시장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적 어떤 그 결정들에 의해서 침체되면 그 돈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오는 거 아니야? 주식시장이 화랑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다운이 되면 금값도 금시장도 올라갈 수 있고 주식시장도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 대체자산. 그러니까 이렇죠. 돈이라는 거는 과거에는 부동산에 가고 증권에 가고 금에 갔잖아요. 근데 자산이 하나 더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하나 더 들어온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그 돈은 주식 아니면 부동산 아니면 금에 가겠죠. 근데 뭐 어쨌든 유동성이라는 건 이만큼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와 여기 가든지 뭐 어제 돈이라는 건 돌고 어디 수익성이 높으면 어디로 그게 자본이라는 거예요. 자본의 원리. 네.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요. 물은 낮은 대로 흐르죠. 돈은 높은 대로 흘러요. 수익이 높은 대로. 네. 우리 경제학에서 기본 원리가 뭐냐면 항상 희소성인 게 가치가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돈이 넘쳐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종이돈이 희소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내가 돈으로 뭘 사야 되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그게 뭘까요? 예? 그게 뭘까요? 궁금하죠? 궁금하면 500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돈이 넘쳐나 돈이 가치가 없으니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을 자산으로 편입시켜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요즘처럼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제품들이 다 그런 데 속하죠. 공급이 부족한 것들. 예를 들면 중국 사람들이 쉽게 말해 중국 사람들이 중국 국내에서 루이비통 사고 싶은데 중국 국내 루이비통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국 국내에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루이비통인 거예요. 루이비통 사려면 반드시 외국 가야 되는 거지. 그렇죠. 예를 들면 개념이 그렇다. 그러니까 공급이 없어서 못 사는 걸. 그런 것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할게요. 자꾸 묻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 정도 네. 하고 디테일한 거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질문하는 걸로 할게요. 네. 하여튼 오늘 다시 한번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세계 경제 상황 한번 점검해 봤고요.
그것을 또 다시 투자자의 관점으로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해주신 안유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